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목은 좀 어때요? 목소리로 판단이 되시지 않나요? 그게 잘 안 돼. 우리 박동 부장님은 내 목소리 들으면 컨디션을 바로 알던데, 난 이렇게 잘 목소리에 예민하진 않나 봐. 어때? 그래요. 어. 저 지금 장기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 부비동염이. 축농증이.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게 이 정도 이렇게 자꾸 재발이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가 먼저 얘기를 해서. 아, 진짜? 그래갖고, 서울대병원 자주 가서. 이게 있어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인데, 이게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CT도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삶의 질이 아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숨을 제대로 그렇네. 못 쉬니까. 이거, 근데 내가 미안하네. 괜히 내가 같이 동해안 자전거 여행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원래 환절기에 한 번씩 걸리고 가는데, 시기가 겹쳤을 뿐이고요. 하필 또. 그 덕분에 알겠습니다. 제대로 걸리기 전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나는 오늘 너무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요? 아쿠아 플래닛. 근데 어쩌죠? 아쿠아 플래닛이 사실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아이디어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책이 원래 이렇게 만연체인지 아니면 번역을 좀 어렵게 하셨는지 너무 이게 읽기 힘들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 그러다가 이 반납 기간이 도래해서 반납되었습니다. 했어. 그래서 내가 알기로 우리 박동호 부장님은 마음에 드는 책은 다시 이제 이 반납 연장도 하고 그러던데 그냥 냉큼 반납하고 보니까 연장하려고 했는데 뒤에 또 기다리신 분이 그래도 제레미 리프킨이니까 신작이고 나름 또 제레미 옹의 책이라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이 아쿠아 플래닛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분 전작을 한번 좀 뒤져볼까 하면서 내가 이제 항상 내가 이런 작업할 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레미 리프킨 이렇게 치면은 내가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책에 대해서 쓴 글들이 나는 이제 뜨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제레미 리프킨의 그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쓴 글이 있는데 검색하니까 블로그에 안 뜨는 거예요, 그 글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이걸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봤더니 제러미 리프킨으로 하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왜 제레미 리프킨을 저는 되게 좋아하게 된 게 95년도에 읽은 노동의 종말. 그 책을 읽고 제가 통역사에서 PD로 직업을 바꿨잖아요. 이거 굉장히 전기를 마련해 주신 그런 분이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의 종말에서 제레미 리프킨이 한 얘기가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21세기 정보혁명의 결과 인간의 정신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해주는데 그러면 다가올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이제 노동의 종말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21세기에는 사람이 하는 노동이 사라진다는 거죠. 기계 아니면 컴퓨터에 의해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대체되는데 나는 이 책에서 어떤 대목에서 허걱했냐면은 20, 30년 내로 컴퓨터 정보 처리 기술이 언어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 자동 번역기나 자동 통역 프로그램이 나와서 통역사라는 직업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1995년도에 이분이 얘기를 한 거야. 노동의 종말에서. 정확하게 맞추셨네. 나는 근데 이거를 난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걸 보고 나 통역을 그만둬야겠네라는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거지. 이제 막 시작하셨을 때 아니에요? 이제 막 내가 외대 통역대학원 들어가서 한참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참고로 제가 95년도에 제레미 리킨의 노동의 종말을 또 어떻게 읽었냐면 영어 원서로 읽었어, 그거를. 그게 여보세요? 네. 잠깐 나는 끊겼나 해서 혹시라도. 네네.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통역대학원 이 학생들의 일상 중 하나가 뭐냐면 커버 투 커버예요. 커버 투 커버가 뭐냐면 그 타임지나 뉴스위크 그 영문지 잡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를 앞 표지부터 뒷 표지까지를 다 읽는 거야. 잡지를? 이게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커버 타임지 커버 투 커버는 시간 엄청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커버 투 커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타임지를 읽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자기한테 편안한 섹션이 있어. 내가 이를테면 경제에 관심이 많아. 그럼 경제 섹션을 보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내가 다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 익힌다고. 근데 외교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외교 거기에 나오는 인명이라든지 지명, 요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약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거든. 네. 근데 통역사는 내가 어떤 통역을 어떤 세미나의 주제가 어떤 주제가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분야의 영어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천한 게 타임지를 커버 투 커버로 읽어라. 타임지나 이코노미스트 영국에 나온 그 경제 잡지 네.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그 사회 전반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걸 알 수 있다고 해서 읽었는데 내가 왜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읽고 있던 뉴스위크 타임지 모든 이 영문 잡지에서 하나같이 다들 난리가 난 거야. 에디터들이. 엄청난 명저가 나왔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책이다. 라고 노동의 종말을 평가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게 9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그 원서로 이제 구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나는 일단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내가 영화를 보기 전에 모든 영화 평론가들이 이 시대 최고의 걸작이라고 했어. 그럼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약간 마음가짐이 돼 있겠지. 그리고 나오면서 으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엄청나게 또 대단한 인사이트가 가득한 책들을 읽고 나서 야, 이 책에서 그러면 시킨 대로 나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책에서 노동의 종말에서 제레미 리킨이 한 얘기가 뭐냐면 21세기에 그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일자리가 뭐냐? 창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달하면 언젠가 소설을 사람 대신 컴퓨터가 번역해주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사람 대신 소설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므로 21세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일자리를 원한다면 창작자가 되라 그랬고 근데 나는 생각에 95년도엔 제레미 리킨도 2023년도에 챗GPT가 나오는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나 봐. 왜냐하면 챗GPT는 호구도 되게 잘 쓰잖아요. 사실뿐만 아니라 소설 창작도 잘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이걸 직업을 이제 통역사에서 PD로 전환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저는 제레미 리킨이었고 사실 제가 왜 블로그하고 막 그리고 유튜브하고 다양한 활동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또 배경은 제레미 리킨의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을 언제 읽었냐면 2012년도에 읽었거든요. 제가 2012년도가 저로서는 이제 회사에서 좀 약간 힘든 시절이었어요. 170일 파업하면서 막 좀 그거였는데 그때 내가 이 3차 그러니까 궁금했어. 나는 95년도에 제레미 리킨이 쓴 노동의 종말을 읽고 직업을 통역사에서 PD로 바꿨는데 새로 나온 그때 당시로서 새로 나왔던 2010여 년 전에 나온 3차 산업혁명에서 제레미 리킨은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 얘기가 뭐냐면 그 가장 핵심 3차 산업혁명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내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더라고. 산업시대에서 이제 협업시대로 간다는 거야. 근데 산업시대가 규율, 근면한 노동, 권위의 하향식 흐름, 시장의 작용, 소유권 이런 걸 중시했다면은 협업시대는 창의적인 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 접속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한 게 산업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노예제가, 농노라든지 노예제가 끝나버렸어요. 산업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근데 협업시대는
대량 임금 노동의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이제 노동의 종말에 사실은 그 다음 버전을 쓰신 건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기계화된 노동을 하는 대신 심오한 놀이,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딥플레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심오한 놀이를 즐기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거대 시스템의 그 부품 취급을 받는 그 대량 임금 노동보다는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사실은 PD로 일하면서 시스템을 굴렸거든요. 나는 네. PD는 사실은 시스템 속에 있어. 제작 환경이라든지 작가의 대본, 배우의 연기, 이걸 다 잇는 어떤 시스템의 한 조각이란 말이야, 부품. 네. 근데 제레미 리킨이 나한테 한 얘기 뭐냐면, 이제는 창의적인 일도 그냥 그렇게 여럿이서 하는 창의적인 일을 할 게 아니라 너 혼자서 재미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블로그 활동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유튜브라든지 뭐 팟캐스트 이런 그 새로운 이제 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나는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어. 과연 이 제리킨이 이게 10여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똥차를 주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몇 년 전에 나온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제목만 보고 그냥 안 읽었거든.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제레미 리킨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식의 종말은 안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근력 운동하면서 나이 50 넘어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채식은 50대 이후에는 위험해요. 네. 채식이 얼마나 환경에 중요하고, 나 그런 거 인정해. 나도 그런 어떤 고귀한 그거는 다 하겠어.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는 한 번도 안 가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70, 80, 90의 나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많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70, 80, 90에는 육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육 감소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채식을 하는 건 안 좋다는데, 나는 제레미 리킨이 육식의 종말까지 얘기를 해서 조금 너무 가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박동 부장님하고 나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 아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레미 리킨 나이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다. 네. 이분이 45년생인 거 알았어요? 뭐 그럴 정도, 그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 80세인 거야, 우리 나이로. 와, 근데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80이 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하는데, 근데 그치. 그래도 나는 95년도에 읽었던 노동의 종말을 그냥 기억을 할래. 그러니까 아까 근데 이게 사실 육식의 종말은 응? 육식의 종말은 개인에 맞춰서 채식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이 육식이 그래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육식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이 문명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즉 이제 친환경 이쪽에 관한 얘기로 그렇지. 이해를 했었는데, 근데 네. 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 책을 안 읽었냐? 나는 왠지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과도하게 몰입해서 네. 저자가 시킨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야. 제레미 리킨의 책을 읽고 항상 인생을 바꿔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육식의 종말을 읽고 나서 육식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이게 왜 육식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네. 나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뭐 그런 그게 있었어.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그 아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 3차 산업혁명에서 그 협업이 중요하다? 예. 근데 왜 개인적인 글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그 협업은 뭐냐면 창의적인 똑똑한 사람들의 협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협업은 쉽게 얘기하면 산업시대와 협업시대, 이 협업이 다른 게, 산업시대는 뭐냐면 이 종적인 관계예요. 네. 종적인 관계에서 위에서 상사가 시키고 아랫사람이 구하고 막 이런 그거에서의 협업인데, 제레미 리킨이 말하는 3차 산업혁명에서의 협업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협업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책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제 지구상 곳곳에 똑똑한 젊은이들 상당수가 시장이나 정부의 전통적인 일자리를 회피하고 비영리, 제3부문에서 일하는 걸 선호한다. 인터넷과 함께 자라고 분산 및 협업 소셜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세대는 제3부문의 분산 및 협업 특성을 보다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이제 조직에,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20대는 그 맨 밑에 이 사다리의 맨 아래에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비영리 부문이라든지 왜 벤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네.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 벤처는 어차피 3명이 시작하면 3명 다 공동 창업자잖아. 네. 공동 창업자이자 유일한 직원들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고 사회적 연결이라는 어떤 그 순진한 그 기쁨을 맛본다라고 이제 제레미 리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이 협업이 다른 거야. 산업시대의 협업과 이 협업시대의 협업은. 이분 진짜 그 80년 넘게 사시는 동안 세상의 주요한 변화는 그 정말 다 짚었네요, 제대로. 예. 그리고 나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때 이제 지금 이렇게 블로그 찾아보니까 나는 정말 나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블로그를 하길 정말 잘했어요. 내가 블로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2012년 8월 28일에 네. 이 책을 읽고 난 내 나름대로 또 소화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제레미 리키는 이 제3차 산업혁명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그걸 산업혁명의 발달 과정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업혁명의 경우 이 생산 효율이 높아질수록 노동력이 다수에서 소수로 집약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왜냐하면 네. bless you. 왜냐하면 이제 생산 효율이 높아질수록 옛날에는 여러 명이 했던 일을 이제는 아주 창의적인 똑똑한 소수가 하고 나머지는 기계나 컴퓨터가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다수에서 소수로 집약되는 데 비해서 미디어 산업은 발달할수록 소수 엘리트 중심 산업에서 다수 대중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 감히 매스미디어의 종말을 점칠 수는 없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한 거대한 변화를 이미 목도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시민 기자 중심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여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소수 종이 신문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어 놓고 있다. 네. 이게 2012년에 내가 썼던 글이야. 하여튼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 근래에 쓰신 책들을 보면 확실히 그 기후 위기 쪽에 우려가 많으신가 봐요. 예. 예. 이 책 다시 이거 걸어가지고 이 대기 걸어가지고 반드시 읽겠습니다. 아쿠아 플래닛. 그러지 마. 플래닛 아쿠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말까요? 예. 나는 있잖아. 예. 잘 요약된 거 들을까요? 아니야. 뭐 잘 요약된 거 듣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는 독서를 하는 이유는 순수한 기쁨이어야 해요. 절대 그렇지. 의무감이 아니야. 의무감에서 뭘 읽으려고 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렇게 제레미 리킨을 좋아하는데도 육식의 종말은 내가 안 읽었다니까. 왜냐? 육식의 종말을 읽는 순간 맛있는 식사를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나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책이라 그래도 그 책이 나한테 흥미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안 읽어야 되고. 아니, 주제는 좋아하는데 나의 이 문해력이. 맞다. 우리 박동훈 부장님 기후 환경 쪽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의 이 문해력이 좀 딸리나? 아니, 원래 이분이 글을 이렇게 좀 빡빡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냥 요즘 하는 생각은요. 네. 그 작가의 힘은 뭐가 작가의 힘인 줄 알아요? 요약하고 네. 단순화시키는 게 힘이에요. 네, 글 잘 쓰시는 분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면요.
그게 조금씩 약해져요. 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나? 나는 어르신들 젊어서 되게 똑똑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 네. 근데 나이 들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지. 번역가는 안진환 님인데,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 책 내가 다 잘 읽은 책인데, 스티브 잡스. 음, 어, 어려운 책 얘기하지 말고 앨런 쉽고 머스크. 재미난 책 한 권 얘기하자. 쉽고 재미난 책을 제가 빌렸죠. 반작용으로. 뭐야? 가장 쉽고 재미난 책부터 말씀드릴까요? 내가 얘기해주세요. 빌린 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 음? 가장 쉽고 재미있는 책은 아니야. 이건 맨 뒤에 얘기하고. 오케이. 구성한다 또. 그래서 제가 역시 이런 그 제레미 리프킨의 뭐 플래닛 아쿠아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작은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크게 고민하는 것보다 조금 스케일은 작지만 역시 이것도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 이 시대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필요한 시기.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나,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그거 사실 이것 때문이야. 그래? 앞으로 뭐 때문이야? 우리가 과거에 그 똑똑한 천재들이 일하던 방식을 탐구해서 실은 지적 노동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라는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야? 슬로우 워크. 그 예전에 얘기했던 책 아니야?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전에 읽지 않고 그 롱블랙의 기사를 보고 그렇지. 제가 이거를 한 1년 된 것 같다. 아니에요. 이거 1년 전 책이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이 책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이런 비슷한 생각을 담은 다른 책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마 롱블랙 기사를 얼마 전에 읽고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롱블랙의 기사를 읽고 이렇게 도서관에 미리 예약을 해뒀다가 딱 나와서 집거나 신간 코너에서 저거 나왔네 이래서 득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도 득템입니다. 이 책도 이제 예약해놓고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고요. 그 책은? 이 책 생각도 되게 참신한데 잘 읽혀요. 원제는 슬로우 프로덕티비티. 그럼 이게 외국 책인데 번역된 거예요? 번역된 책이고요. 원제는 슬로우 프로덕티비티, 저자는 칼 뉴포트라고. 칼 뉴포트 너무 좋아하지. 읽어보셨어요? 이분 책 많이 읽어보셨죠? 이거 완전히 아니 칼 뉴포트의 책은 읽어봤죠. 칼 뉴포트의 책 많이 읽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자기 개발. 그렇죠. 자기 개발 쪽으로 이제. 근데 뭐 흔히 우리가 자기 개발사면 뭐 그냥 누가 어떤 개인의 경험으로 얄팍하게 쓴 책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요? 요거 한 책 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책이에요. 근데 책은 두껍지 않고 내용도 술술 읽히게 잘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 뉴포트의 딥워크하고 전작이 바로 딥워크.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특히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진짜로 이 SNS 중독에서 조금씩 이걸 줄여야 된다. 왜 흔히 얘기하는 그 디지털 이걸 갖다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책을 2019년에 냈어요, 이분이.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심해졌잖아, 이 문제가.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새 책이 나왔군요. 읽을 책으로 목록에 다시 넣어야겠습니다. 슬로우 워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빨리 정보 도서관 줄 서시고요. 줄 서시고요. 이거 사실 제가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아직 끝까지 못 읽어서 이거 뭐 그냥 그 맛만 저도 맛배기 그렇지. 맛보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지식 노동자들이 요즘에 보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음? 늘 바쁘다 바쁘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정작 성과는 자기가 만족할 만하게 나오지 않고 그렇지. 번아웃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왜 그럴까? 그래. 그런데 반면에 역사 속에 보면 그리고 음. 이제 근래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 그렇지. 엄청난 게 지나고 보면 엄청난 성과물들을 묵직한 것들을 툭툭툭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그 일의 질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보여요. 일의 질과 디버크에 이어지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디버크도 맞아요. 그 얘기였거든. 맞아요. 디버크에서 했던 얘기들을 또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새로운 이제 그런 버전으로. 얘기들도 좀 나오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례 중심이 이제 역사 속의 인물들까지도 막 가죠. 예. 하고 그거를 또 코로나 이후에 정보혁명이 갖고 온 도구들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이유도 찾고 예, 그래서 술술 읽히는데 요것도 다 읽고 한번 우리 김 작가님도 김 작가님이 또 칼 리포트를 또 많이 읽으셨으니까 읽고 찾아볼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책을 하나 득템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목은 디자인 구구단. 우리나라에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주업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에이핫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디자인 구구단. 에이합은 그 저기 백경의 그 에이합 선장에서 이름을 따온 건가? 핫인데? 에이핫. 에이핫인데. 오케이. 알았어. 나 에이합이라고 들었어. 네, 디자인 오케이. 구구단. 영어 부제로는 디자인 베이식스라고 달아놨고 만화책이에요. 오. 네. 만화책이라서 맘 먹으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디자인에 대한 저는 이제 만화책이에요. 앞부분만 지금 읽은 상황인데 오케이. 디자인이 필요한 순간 툭 튀어나오는 디자인 공식. 그래서 만화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그 보면은 요즘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디자인 감각이 좀 있어야 그리고 디자인의 방법론을 쓸 줄 알아야. 그렇죠. 특히 아까 개인 크리에이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개인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에 개인 혼자 일하면서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웹사이트도 혼자 만들고. 그치, 맞아.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지는구나. 예, 어디 가서 발표해야 사람은. 되는 프리젠테이션 맞아.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맞아.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남들한테 이렇게 내놓을 때 시각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정리된 그런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뭐 100%다 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하면서 대신 이제 그런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캔바라고 하는 그 디자인 옛날에 일러스트레이터가 포토샵으로 해야 했던 복잡한 일들 많이 배워서 해야 됐던 전문 디자이너들이 배워서 해야 됐던 일들도 그걸 많이 기계가 AI로 기능들이나 템플릿이 있으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도구는 굉장히 배우기 쉽게 만든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근데 조작하기는 쉬운데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감각은 있어야 되는 거야. 조형 감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럴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요. 스스로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사람은 조형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그나마 쉽게 하는데 애초부터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봐서 옷 별로 잘 못 입는 사람들 있죠. 세계 조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그치. 느끼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하. 그래서 구구단을 잘 알면 구구단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가장 수학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수학자 수학이. 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구구단을 아니지. 알면 계산을 그렇지.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렇지. 그죠? 물건값 계산할 수 있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접근한 거예요, 이분은. 음. 애초에 감각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디자이너가 될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디자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디자이너 되는 거죠. 100이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100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도 자기가 혼자 일할 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한 7, 80까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디자인 구구단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처음 개념부터 굉장히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그래도 기본은 갈 수 있게.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놀란 건 뭐냐면 저는 디자인을 한 2년 배웠거든요. 그렇지. 우리 박동 부장님 디자인 관심 있으시지. 전문가시지.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전문가 2년 전공했으면은 전문가야. 전문가 코스를 밟았다가 이제 중도 이탈한 제품 디자인 쪽의 사람인데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구나. 그리고 단지 조형 감각에 대한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왜 디자인이 필요한가? 저는 이제 2년 동안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지만 미술하고 디자인은 다른 거다. 그래서 미술 외에 디자인 과목을 별도로 둬야 된다. 이 디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미술의 한 부분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일을 해결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내는데 그거의 조형적인 부분이 표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도 되게 우리 일상에서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 우리 일에서 왜 필요한가, 그에 대한 지식이 그것도 굉장히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서 짧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 책은 저는 꼭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간이지만 바로 맡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책의 두께나 무게나 난이도에 비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역시 가져왔습니다. 꿀정보를 또 알려주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내가 왜 책을 끝내질 않고 다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 개를 동시에 야, 그게 좋은 독서법이야. 이것도 이제 제가 신간 코너 우리 성북 길빛 도서관 2층 계단 올라가서 왼쪽에 카운터를 지나서 바로 있는 우리 동네 분들만 아시는 거기서 이제 득템한 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야, 뭐 가볍게 저런 걸 도서관에서 집어. 그리고 옆에 누가 막 있는데 집으려고 그러면 약간 눈치 보이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통속적인 어떤 책인데? 4평이면 바보도 이해하는 뭐 이런 거야. 4평이면 충분하다. 목이 4평이면 충분하다. 4평이면 충분하다. 와, 이거 혹시 집 짓기 프로젝트야? 상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가에 관한 이야기? 네. 우와. 부동산 상가 투자에 관한 얘기로 오해하기 쉽지만 근데 이거 상가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브랜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도심에 꼭 도심은 아니에요. 자, 작은 소규모 상가로 시작한 브랜드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디벨로퍼라고 하죠. 부동산 개발. 근데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도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뭐 무슨 인천 송도지구. 그렇지. 정말 큰 걸로는 작은 걸로는 그보다 좀 작은 걸로는 어떤 뭐 유명한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요즘에 강동 쪽에 나는 옛날에 이를테면 큰 아파트
뭐, 단지라든지, 그렇지. 예, 예, 나는 예전에 저기 뭐야, 재개발 단지 패스트 하는 거. 파이브, 그러니까 패스트 파이브 아니고 네, 어디지? 네. 저기 송파 그쪽에 무슨 파이브 그래가지고 왜 뭐 있지, 뭐. 저기 쇼핑몰 비슷한 거 뭐 맞아, 들어선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막 그 광고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설레가지고 그 갔다가 그러니까 그 막 미국식 뭐 쇼핑몰에 뭐 한국 등장 뭐 이래가지고 갔다가 내가 완전 실망했던 게 가게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커다랗게 몰은 지어놨는데 맞아. 그때는 그랬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이 상가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떤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새로운 플랜을 상상을 해서 거기를 싹 밀고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게 이제 디벨로퍼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자는 우창균 씨. 부동산 공간 디렉터이자 디벨로퍼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뭐 판구요 테크노타워, 하나그룹, 뭐 아모레 퍼시픽, 스타벅스 뭐 이런 데서 주로 디벨로퍼 많이 하셨고 백화점 팝업 뭐 이런 것도 하시는 아직 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 책의 기획 의도는 많이 알려진 브랜드 대중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작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른바 알차게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에 예를 들면 커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뭐 아는 어떤 유명한 커피 체인이라든지 뭐 그런데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또 시작을 굉장히 소박하게 4평 정도 되는 그리고 별로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조건이 좋지 않아 보였던 그런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브랜드를 키운 분들 그분들의 성공에 요 작은 자리를 알아보고 그거를 그 자리의 특성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시작해서 키울 수 있었나 브랜드를 그런 걸 사례별로 쫙쫙쫙 짚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그 삼청동에 어느 골목에 가면 그 어떤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한 무슨 브랜드였더라? 예, 하여튼 그런 데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다루면서 어떤 그 향수 매장 예, 뭐 그런 데가 왜 거기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의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눈여겨본 입지 조건은 뭐였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 컨셉과 어떻게 잘 조화를 해서 브랜드를 잘 키워서 또 다른 데는 또 그걸 어떻게 확대해서 다른 동네에서 그 컨셉을 또 구현했나 이렇게 책이 구성이 돼 있고요. 책이 듣다 보니까 나는 고명환 작가가 쓴 책들을 읽다 보면 고명환 작가가 왜 원래는 코미디언이었잖아요. 코미디어 고명환. 네. 그렇지. 근데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이제 사라지고 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식당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식당을 창업해서 식당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기 자기계발서 재테크 관련 책을 쓰는 저자가 되었는데 고명환 작가가 이제 자기가 가게 식당을 운영한 경험으로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처음에는 1인 가게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메뉴를 하나만 딱 하라는 거예요. 메뉴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일손이 줄어든다는 거야. 메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갖다 쟁여놔야 되는 재료도 많아지고 매장 내 뭐가 복잡해진대.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메뉴 하나만 가지고 혼자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걸 브랜드를 키워서 대박이 나면 일손이 부족해지면 그때 가서 알바생을 두고 시간제 알바생을 둬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면 그때 가서 가게를 더 큰 데로 이제 2호점을 내고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했던 걸 내가 봤거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오래가는 브랜드의 한 끗 차이 입지 전략 센스. 그런데 많은 사례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탐구해서 내놓는 게 그렇게 속물적이지 않아요. 오케이. 아니 그리고 왜 부끄러워? 난 4평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내 그 삶의 이 저기 모토에 너무 딱 맞는
많은 것은 필요 없다. 적은 걸로 충분하게 살 수 있다. 막 그런 거에서 난 너무 좋은 제목만 듣고도 와닿았는데. 근데 원래 투자 분야에 투자랑 연관이 되는 분야의 책들이 응? 사자들이 또 많잖아요. 아하. 네, 그걸로 많이 그래서 매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매대 전체가. 예, 근데 이 책은 작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꼭 저기 뭐 이런 가게가 오프라인 가게가 아니더라도 작게 어떤 공간에서 뭘 시작해 보려는 분들 언젠가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입문서로 한번 읽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박동 부장님의 책 소개는 다 진짜 과실수다. 과실수야. 특별한 과실수들. 아니 디자인이며 뭐 슬로우 워크며 다 어떻게 하면 개인의 생산성을 키우고 뭔가 이렇게 업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네. 자, 일단 우리 박동 부장님의 읽고 있는 책 소개는 끝? 네네. 근데 사실 저도 해놓고 보니까 인디워커의 시대 제레미 리프킨은 그렇게 그걸 예견하셨는데 인디워커들이 실은 지식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들을 했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했고 근데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뭐야? 우리 김민식 작가께서 기침 소리 들렸나요? 괜찮아. 김민식 작가께서 그 제레미 리프킨 책을 읽고 블로그를 통역사에서 프로듀서로 전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때가 통역사가 아주 각광받던 막 떠오르던 그때인데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서 그 뒤로 이제 이걸 그래도 그분들은 한 20년은 하셨네요. 그죠? 동료들은.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전환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왜 독서 예찬론자가 되었고 왜 도서관 강의를 이렇게 다니느냐 하면 나는 책의 효능감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맛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통역대학원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아직도 통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명이 통역대학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명이 교수로 일을 하고 그냥 아주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한 명은 통역대학원 나와서 외국계 금융업계에 가가지고 환딜러로 일하다가 지금은 초등학생들 영어 학원 영어 독서 학원 원장이에요.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더 이상 통역이나 번역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통역, 특히 번역은 단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옛날 단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야. 95년도, 96년도에는 시간당 5만 원씩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 물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시간당 5만 원은 엄청난 금액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옛날만 하더라도 95년도 통역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로지 외대 통역대학원 졸업한 사람들만 통역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역대학원이 그 학교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 이후에 통역대학원이 다른 대학에도 막 생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조기 유학 붐이 불면서 어려서 외국에 갔다 와서 통역을 제대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영어라는 스킬을 익히고 나서 그걸로 이제 저가 시장에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자, 저가 시장에 들어온 저가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고가의 노동 공급자들도 덩달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론 퀄리티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면 기왕이면 헐한 사람을 쓰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친구들은 더 이상 통역을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 시장이 더 이상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장이 아닌 거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통역대학원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나보고 네가 제일 재미나게 살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요즘 내가 방송사 PD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나보고 야, 노후 대비를 제일 잘한 사람은 너인 것 같아라고 다들 얘기를 한단 말이야. 불과 10년 전에는 내가
블로그 하고 막 저기 뭐야 MBC 그 IMBC 게시판에다가 막 글 쓰고 그럴 때 주위 사람들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PD면은 작품으로 이걸 대중들과 소통을 해야지 뭘 그렇게 찌질하게 그 글로써 뭐 제가 만든 시트콤은 이런 거 하지 마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다들 작품으로 승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작품 이름은 남았지. 근데 그 작품을 만든 PD가 누군지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내 이름으로 이제는 나는 활동을 한단 말이야. 사실은 송기령 선생님이 쓰신 그 호명사회 새 책을 호명사회? 보면은 호명사회, 시대예보 호명사회 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네. 세상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그건데 개인적으로 나는 왜 자꾸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나는 책을 읽어서 책에서 했던 조언을 내 삶에 적용해 본 결과 난 항상 그때그때마다 좋았었고 왜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박동 부장님 그 비염, 부비염 그 할 때 우리가 네 발 동물이었는데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코가 원래는 네 발로 기어다닐 땐 코가 땅으로 향해서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바깥으로 체외로 배출이 됐는데 서면서 고개를 딱 들고 직립하면서부터 코가 뒤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화의 결과 불편함, 이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발 동물이 두 발로 선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야. 멀리 보기 위해서거든. 네. 근데 저는 멀리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해요. 독서는 작가, 저자라고 하는 그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거든. 제레미 립킨이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 사람 눈높이에서 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박동 부장님이 재밌는 책 소개해 준다고 할 때마다 막 되게 설렜다가 나오는 책 제목을 들을 때마다 네. 진짜 뭐가 재미있어. 자, 끝으로 제가 진짜 재밌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내가 읽은 책인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의 행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의 행방이라는 소설인데 네. 이 소설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스키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 남녀 8명이 서로 막 이렇게 이 화살표가 계속 엇갈리는 이야기야. 근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진짜 심지어 이 책 속에 출판사 서평에 뭐라고 되냐면 이보다 더 읽기 편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편안한 문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가벼운 리듬을 타고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남녀 간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 그들의 사랑이 실수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근데 나는 정말 공감하는 게 이 책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단편집이거든요. 근데 원래 히가시노 게이고는 왜 추리소설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제일 용의자 유명한 책 X의 그거 있잖아요. 헌신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나미야 자파점. 그렇지. 근데 이렇게 달달한 연애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책은 살인 사건이며 뭐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리고 추리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오로지 연애 얘기만 썼는데 근데 내가 유일한 이 사람이 히가시노 게이고 나중에 검색해 보면 책이 진짜 많거든요. 다작하는 작가인데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연애 소설은 이 작품 딱 하나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양반이 연애 소설을 썼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스노보드 광이에요. 스노보드 많이 하고 그래서 스노보드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걸 알게 된 스노보드 전문지가 있어. 일본에는 왜? 일본 출판 문화에 되게 재미난 거는 다양한 잡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잡지들이 각자의 또 이 일가를 이루었거든. 근데 스노보드 전문지에서 잡지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에게 당신이 스노보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스노보드를 타는 남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키장에서 생기는 일로 단편 소설을 우리 잡지에 연재를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실은 이 양반이 나는 연애 소설 쓰기도 그렇고 막 근데 잡지 편집자가 써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써보지 뭐 하면서 써내려간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게 창작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작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쓰고 싶은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이 안 떠오르거든.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옆에서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할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앉아서 쓰는 게 그게 작가인 거야. 네. 진짜 재밌어요, 이 책. 연애의 행방.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요즘 도서관 갈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종이책을 빌려서 더 이상 안 읽는 이유가 내가 지방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종이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예스24 북클럽에서 빌린 책이고요. 네. 밀리의 서재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자책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빌려서 읽을 수 있는 재미난 책, 연애의 행방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달달한 책으로 달달한 책으로 마지막에 네. 마무리 건조한 유실수에서 달달한 책으로. 아니야, 근데 나는 유실수 얘기 들으면서 우리 박동훈 부장님의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어요. 뭘 성실해? 이게 조급함이에요. 이게 달달한 걸 느낄 마음의 여유보다는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경제적인 선순환에 들어가지 못한 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자, 책 읽기가 다르네. 그것도 있고 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박동훈 우리가 은근히 나이 차이가 좀 나는가 봐. 뭐냐면 네. 박동훈 부장님은 아직도 이제 조직 안에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회사도 나왔고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읽으시네요. 그냥 나의 그 책 읽기의 즐거움에 약간 탐미주의적인 이렇게 그냥 쾌락 독서를 즐기는 거지. 부럽습니다. 하여튼 아니야 언젠가 박동훈 부장님에게도 이런 남았습니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재미난 소설들 미리 많이 읽어놓고 나중에 와서 그래서 재미난 소설 뭐 읽을까요 하면 내가 쫙 이렇게 알려드릴게. 예, 고맙습니다. 근데 참 연애 행방 같은 거는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그 과실수들 사이에서 한 권 끼워 놓으세요. 네. 그리고 과실수 읽다가 약간 머리가 이렇게 좀 무거운데 싶을 때 이건 왜냐하면 단편집이기 때문에 네. 단편 하나 읽는데 한 20분? 10분, 20분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팁까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회복된 목소리로 뵈야 될 텐데. 아니야. 우리가 몸이 아픈 건 뭐냐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거든. 너 쉬어야 돼라는 신호예요. 맨날 쉬는데.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더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이렇게 쉬시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다음 시간 또 뵐 수. 근데 진짜로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진짜. 그지? 그러네요. 12월에 뵙겠네요. 12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